이전에 기센 부동산 2부에서는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낱낱이 분석해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이쪽에 타협 추종을 부르하는 분이시죠. 주식회사 퍼블릭 옥션 김동희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늘 저희 곁에 계시는 부동산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도 자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 부동산 시장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가 폭등으로 힘들어진 세입자들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알아두면 유용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사례별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효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아주 전세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3월 15일날 매체에서 보니까 KB 주택시장 동향조사를 보니까요, 서울시 아파트 전세 가격이 39주 연속 상승세랍니다. 0.25% 상승했답니다. 이런 말은 깡통주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로 바꿔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재산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꼭 알아둬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오늘 김동희 대표님 모셨는데요. 먼저 김 대표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건물,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이제 주거용이냐 또는 상업용이냐 공장용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제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주택이 이제 등기가 되어 있든 미등기든 무허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허가든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일단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거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주택임대차 대항력 요건 많이 들어봤는데 대항력이 발생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대항 요건이라는 거는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모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항 요건이라는 걸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제3취득자들이 이제 제3취득자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항 요건이라는 두 개의 공시 효과인데 하나는 이제 주민등록이라고. 예. 전입신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부에다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주민등록이라고 하니까 주민등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입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 두 개의 공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대항력은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나서 주택에 들어가시면 그 2길 0시부터 제3자한테 나는 이제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된답니다. 자,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가족만 먼저 그 집에,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 가족만 먼저 전입을 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전입을 하면 주임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를 쓴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대항력을 갖고 다투게 됩니다. 즉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대항력은 임차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원이면 그 동일 세대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은 최초 가족 구성원 일부가 대항 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종전에 살던 집이 이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는 임차인은 종전주택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남겨놓고 새로운 주택에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사를 가게 되면 예. 양쪽 두 집 전체에 대해서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가족 구성원 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계약자는 나중에 전입을 해도 가족 구성원이 들어가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먼저 살던 집에 세를 빼서 이쪽을 얻어야 되는데 이쪽 세가 안 나가도 이쪽 가족은 먼저 옮기면 양쪽 다 대항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상 거주 확인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작성했다면 그것도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이 종전에 임차인 분들이 이제 임대인이 이제 강자다 보니까 그렇죠. 임대인이 부탁으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보면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임차보증을 날리게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경매당했을 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예. 무상거주를 작성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거주 확인서 줬다고 하면 써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라든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대일자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변제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차인이 그걸 살고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금융기관에다가 나는 여기 무상거주 확인서 여기 돈을 안 받고 산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니 그렇죠. 돈은 이제 임차보증 없이 예.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상거주를 확인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그 무상거주를 확인서 써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권리신고는 배당 요구했다면 그 권리는 적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요즘 또 하도 세가 잘 안 빠지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임차권 등기 범위 내에서 임차권 등기라면 임차권을 가압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종전의 임차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 이후에 입주한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라고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도 임차권 등기 임차인보다 후순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임차권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군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란 걸 우리 시청자들 모르는 분들 많으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김동현 위원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즉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게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 그럴 때 부동산 소재의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인 단독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설명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세를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 임대인이 돈을 안 줘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권을 신청해 놓고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권, 즉 주민등록을 퇴거를 해도 유지해 놓고 가는 거예요. 유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대항력권을 상실해도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대항력과 그렇죠. 우선이 생기고,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최초 대항력권을 갖춘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 면적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죠? 안 준다고 말고 경매 넣어야 되나 싸움이나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임차권, 이거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 요건만 갖추면 임대인,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예, 예.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예, 예.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과 주택인들을 동시이행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경매로 만약에 이제 경락받아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모든 임차인이 이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매인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에 보면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채권을 갖다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말소 기준 권리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그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을 보고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등기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없고요. 그러한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소 그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권리라든가 채권들은 모두가 경매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 되고, 그러니까 경매로 말소 기준 권리,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채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후순위는 선저리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후순위는 대항력이 없어 경매로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정민 원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월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민 사례들이 많은데요. 옥탑방이나 불법 건축물 이런 데도 전입신고 가능하고 또 이런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에 대해서 민법으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우리가 허가난 건물인지, 그러니까 허가가 나면 등기가 되겠죠. 등기가 된 건물인지 안 된 건물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또 불법으로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놓거나 악정일자를 받았다 하면 주거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자니까요. 그죠?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을 위한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약자라기보다는. 좋습니다. 김동희 대표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깝깝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임대인이었을 때. 그래서 경매를 당해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경매를 당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경매를 모든 걸 다 경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를 이제 안 당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경매가 채권자들이 이제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매각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매각 준비 절차에서 크게 집행관이 현황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주택의 현장 상황을 조사를 하는데, 그때 임차인이 있다 하면 그 임차인이 내역과 전세보증금 내역과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확정 일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죠. 또 그 밖에도 또 이제 감정평가사가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사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매각 준비 절차에서 이제 집행관이 현황조사와 또 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매각 물권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매각 물권명세 작성하게 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임차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집에 누가 찾아와서 여기 누가 살고 얼마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게 경매되었고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거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데, 그러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이제 안 하게 되면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이제 하게 되면 배당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대항 요건을 갖추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배당도 받지 못하고 전세금을 회수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냐 하면 그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임차인은 배당을 참을 수 있는데 간혹 보다 보면 배당 요구 종기를 모르고 이제 배당 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에는 혹시 이제 그러한 상위 임차인 분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 신청을 해서 연기 신청과 동시에 배당 요구서를 권리신고인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받아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갖고 이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면제, 그렇죠. 소액 임차인 아니면 확제 일자 우선 면제권에 따라서 우선일자 배당해서 전세 보증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금이라는 거는 그 후순위일 경우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선순위도 후순위도 다 하고요. 선순위가 이제 그 확제 일자를 못 받게 되면 예.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고 후순위인 경우는 채무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채무자는 무자력자가 되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경매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과정도 어렵고 좋습니다. 김정미 원장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거 젊은 친구들 많이 질문하고 뭐 젊은 친구방에 세입자들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거 묵시적 갱신 얘기인데요. 세입자가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팔겠다고 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이제 법적인 거는 차이가 있는데 예.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교류해서 타협으로 가는 게 가장 일단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야 일도 또 술술 잘 풀린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생각은.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2년간의 전세 계약을 하였다면 묵시적으로 2년간은 다시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2년이 지나고 자동으로 흘렀다고 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났다 하더라도 임대인한테 내가 중간에 또 2년이 지났지만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굳이 꼭 2년을 안 채운다 하더라도 통보해서 서로 합의만 된다 하면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나간다 그러면 3개월까지는 그 이후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돌려줘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2년간은 자동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2년간은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들어왔지만 월세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월세를 못 내갖고 중간에 그냥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타협을 하는 게 서로가 정말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법대로 하는 거라고 얘기 안 합니까? 네. 우리 김동희 위원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묵시적 갱신이 상당히 질문들이 많아요. 뭐냐면 증감 청구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즘에 이제 전세를 살다가 그러니까 부담부 전월 월세로 이제 돌리는 과정에서 지났는데 그럼 월세를 얼마 올려줘라. 라고 이렇게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전세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이런 경우에 우리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보통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임대차 기간이 2년 내라도 1년이 지났으면 기간 중이라도 1년이 있으면 5% 범위 내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요? 임대인이요. 임대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도 2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났겠죠. 그런 경우는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그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국 와 보면 사례들이 많이 접하는데 전세로 예를 들어 1억에 살았는데 1억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려달라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김정미 원장은 전 법대로는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세를 사는 사람은 약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 들어온 게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요즘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 주택임대차 보증의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이제 그 사항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5% 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계약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년 범위 내에서만큼은 5%로 내에서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안 올려준다는 건 임차인들도 아는데 권리금에 대한 행세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뭐 권리금 뭐 일절 못 받게 하고 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부당함을 받을까봐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렇죠. 그건 이제 올려주거나 이제 나가거나 그렇게 상가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상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없죠. 없는데 만약에 젊은 아가씨가 혼자 이제 새를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계속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지? 횡포 아닌 횡포를 해서 이번에 뭐 꼭 얻어줘야 돼. 계속 전화를 한답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안 사면서 전화를 오빠인데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적당한 합의점이 노출되는 거지. 법하고는 그렇게 잘 적응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부에 그런 분들에게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전세자금 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하시게 되면 근데 아무래도 이 여성 그 혼자서 사시다 보면 그 임대인 입장,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해서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바로 임대인이 강자가 임차인 약자로 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이제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애매한데 좀 짧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인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 경매가 된 경우 계약서를 분실을 했다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배당 요구할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오죠. 예, 저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확정일자라든가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그래서 계약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계약이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계약이 증빙자료거든요. 계약서라는 거는 증빙 자료에 불과하지 계약이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고 그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던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 계약서를 갖다 분실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했을 때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개업소에서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그 사본을 갖다 이제 사본을 갖다가 이제 공인중개사의 그 확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랑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부를 그 발급 대장이 있습니다. 그 발급 대장 사본을 발급받아가지고 그 내역을 가지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철저에 배당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통 인터넷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뭐 당사자 쌍방이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분실신고를 경찰서에 관할 경찰서에다 분실신고를 하고 그 분실신고 접수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가면 그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그 사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리고 그 임대인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갖다가 지급한 통장 이체 내역에 그 은행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그 세 개를 가지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면 그 확정일자에 따라서 우선 면제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참 사례도 많고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전세값은 39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될지 한 2, 3년은 더 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지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그 젊은 신혼부부나 그 주택을 갖지 않고 계신 분들 하여튼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입장에 계실 때 이런 준비 잘 하셔갖고요. 억울하고 속상한 꼴 안 당하시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의 기센부동산에서는 다양한 사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주신 퍼블릭 옥션 김동희 대표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